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날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한 주가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추석 연휴가 완벽하게 지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네. 추석 명절 기간 일주일 내내 드시다 보니까 살찌신 분들 많으시죠. 그중에서도 뱃살이 좀 급격히 늘어난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체인지미 시간에 명절 때 많이 먹고 찐 뱃살을 없애는 특급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네, 그럼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되자마자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는데요. 네.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 유독 싸늘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도 유독 어깨가 움츠러드는데요. 이유는 바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은 1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세워져 있는 날씨판이 휘청거릴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이보다 체감 기온은 더 낮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보다 도톰한 옷차림으로 출근 채비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서울과 안동 19도로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낮아져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내륙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일본 내륙을 지나고 있는 태풍 짜미의 간접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의 강풍주의보가, 전해상의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4호 태풍 짜미에 이어 제25호 태풍 콩레이도 북상 중입니다. 어제보다 세력을 키워 현재는 강한 중형급으로 괌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후반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동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밑돌아 바깥 공기가 싸늘합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서울, 청주, 안동이 19도, 대전 20도, 대구 21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과 함께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내일 일부 산간 지역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변의 교과서, 그녀는 누구입니다. 네. 7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31년간 다양한 연기 활동을 아주 꾸준히 펼쳐온 스타입니다. 누굴까요? 이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네요. 네, 굉장한 분일 것 같은데요. 예. 누구죠? 네, 31년간 배우 활동을 해온 바로 김민정 씨 이야기입니다. 네. 김민정 씨도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죠. 미스터 선샤인에서 쿠도히나 역할로 굉장한 열연을 펼쳤는데요. 네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7살 때 데뷔를 했습니다. M본부의 베스트 극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요. 31년간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쳤고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너무 귀엽다. 정말 똘망똘망한 그 네. 눈망울과 어머, 그리고 어머. 연기도 정말 잘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눈도장을 찍어왔었고요. 네. 큰 공백기 없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옛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너무나 귀엽기도 하지만 모태 미녀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때의 맞아요. 미모가 지금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네요. 그러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정 씨는 공백이 없었기 때문에 예. 어딜 좀 손댔나?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목구비 또렷하고 정말 예쁜데 예. 정변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잖아요. 역변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정말 그대로 예쁜 모습 그대로 잘 자라준 아역 출신의 연기자인데 그 김민정 씨 성장 모습 우리가 봤지만 정말 변화가 없죠. 그러네요. 야, 근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받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비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을
김민정 씨가 해냈습니다. 사실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서 이제 딱 그 도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변신하기도 쉽지 않죠. 네, 중간에 그래서 사실 포기하는 아역 배우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그런데 김민정 씨는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연기 변신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정통 사극도 했고요. 코미디 연기도 했습니다. 주요 작품들을 보자면 95년에 장녹수라는 작품을 통해서 박지영 씨의 아역으로 활약을 했었고요. 네. 98년에는 왕과 비에서 역시 사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시트콤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는 아주 자유분방한 대학생의 모습까지 완벽히 소화를 하면서 그야말로 타고난 배우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김민정 씨가 아역 이미지가 강하다가 이제 성인 연기자로 대중들에게 눈도장 찍은 게 2004년 작품이에요. 아일랜드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에로 배우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그냥 에로 배우가 아니라 그 가정의 짐을 모두 짊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녀 가장이면서 어렸을 때 아역 출신인데 지금은 에로 배우가 된, 어찌 보면 본인의 이야기와도 약간 시작점에 부분이 갔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역 하면서 이 성인 배우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했었는데 당시 MBC 그 신인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역으로 출발했으니까 뭐 십수년의 연기 경력이 있었는데도 성인 배우로선 처음으로 신인상을 받았었고요. 뭐 지금 종영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쿠도히나 이양화 역도 인생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소화를 해냈죠. 맞아요. 뭐 그 이전에 있었던 또 인생 캐릭터 하나 살펴보자면 뉴하트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2008년에 있었던 의학 드라마인데 네, 맞아요. 이때 지성 씨하고 함께 연기를 네, 했었는데 맞아요. 남혜석이라는 레지던트 역할이었거든요. 아주 차갑고 도도하면서 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레지던트 역할로 인생 캐릭터를 연기했었는데요. 그 해에 또 황금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쿠도히나 역 이번에도 인생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정말 대단한 연기들을 보여줬던 김민정 씨고요. 네, 맞습니다. 김민정 씨는 또 영화에도 활동 반경을 넓혔잖아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2006년에 나왔던 영화 음란서생. 정말 최고였죠. 이때 굉장히 고혹한 미, 묘한 매력을 발산하면서 김민정 씨가 이런 역할도 소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고요. 2009년에는 작전이라는 영화, 그리고 2012년에는 가문의 영광, 5번째 시리즈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2013년에는 밤의 여왕이란 작품에 나오면서 장르를 가리지 않은 그런 역할을 보여줬고요.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입증을 쭉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정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캐릭터를 맡았을 텐데 네, 연기력 논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기력이 된다는 거죠. 이 다양한 그 배역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그 연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그 종영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그 역할 이양화, 일본 이름으로는 쿠도히나,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 당시의 호텔 글로리의 안주인 역할이었었는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역할이고 또 맞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정 부분에서 또 말랑말랑한 역할도 소화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네. 함께했던 배우들이 뭐 이병헌 씨, 유연석 씨, 뭐 김의성 씨, 굉장한 배우들하고 연기를 하면도 전혀 밀림이 없었고 특유의 내공으로 아주 존재감 있는 연기를 보여줬었죠. 특히 저는 맞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네. 여기서 불어에다가 영어에다가 일어하고. 맞아요. 일본어에다가 네. 한국은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는 하겠지만 다양한 그 언어들을 하는 모습도 대단하더라고요. 많은 네. 노력이 필요했던 작품이었고요. 네. 이렇게 내면 연기를 잘 보여줬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액션씬도 있었는데 네. 이것 또한 거의 대역을 하지 않고 맞아요. 본인이 직접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액션씬을 소화하기에는 이 김민정 씨 옷이 뭐 딱 달라붙고 치파오에다가 굉장히 좀 엘레강스한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장식이 워낙 많은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모든 액션씬을 소화하기 위해서 배우들과 합도 짜고 그야말로 하얗게 불태운 그런 캐릭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리 씨와의 그 액션씬이 네.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강렬한. 그렇습니다. 그 씬이었습니다. 예. 쿠도히나 역할을 하면서 이 김민정 씨의 역할에 나타났던 표정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김민정 씨의 소속사 크다 이 회사에서 25가지 김민정 씨의 표정을 이번 미스터 선샤인에 있었던 표정을 이번에 내놨어요. SNS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네. 뭐 정색, 요염, 우아, 철벽 진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우리 흔히 배우들을 천의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천의 얼굴 김민정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내공이에요. 네. 그러네요. 예. 아역 출신으로 출발해서 지금 어엿한 이제 성인 연기자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출연한 작품에서 아역
배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까지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아역 배우 출신인 그렇죠. 스타가 이야기해 주는 게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스터 선샤인의 신수연이라는 아역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통해서 김민정 씨한테 감사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아역으로서의 인생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다라고 합니다. 다른 배우들은 뭐 연기 모니터링 당연히 감사하긴 한데 아무래도 김민정 씨가 직접 겪었던 그런 아역 시절의 이야기들, 인생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역할에 임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정 씨가 뭐 앞서 얘기했지만 아역일 때도 대단했단 말이에요. 네. 92년도와 98년 두 번이나 아역상을 받았던 명품 아역이었기 때문에 이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도 더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그 K본부에서 상을 받으면서 또 아역 배우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그 명품 아역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만큼 아역 배우들이 잘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그만큼의 또 부담도 있을 것인데 아역 배우들에게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네. 칭찬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장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모든 드라마가 거의 그 아역 배우들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스타트를 해야 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 아역들. 그렇죠. 그 무게감도 대단할 것 같은데 진짜 요즘에 잘하는 아역들이 많아서 그럼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네. 시작이 바로 김민정 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김민정 씨가 열연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바로 어제 종영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그래요? 타짜 3의 여주인공 아하. 역할을 지금 물망에 올랐어요, 김민정 씨가. 마돈나 역할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역할을 할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 작품에 출연을 한다면 네.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 팬들의 기대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타짜면 저는 또 김혜수 씨가 떠오르는데. 네, 예. 그 명맥을 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김민정 씨가 또 안주인 역할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타 부부가 두 딸을 입양한 이유입니다. 네, 입양한 스타 부부가 많지 않은데 한 그렇죠? 명도 아니고 2명을 입양했다고 하면 뭐 누군지 대충 감은 오네요. 그렇습니다. 차인표, 신혜라 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두 딸을 공개적으로 입양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았었는데 차인표, 신혜라 씨는 94년에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를 맞아요.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비밀 연애 네, 네. 끝에 그 다음 해인 95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직접 낳았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 두 딸은 입양을 했죠. 예, 입양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이면서도 쉽지만은 않은 그렇죠. 일일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 두 분은 결혼 전부터 입양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에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 봉사활동을 가서 그 여러 아이들을 만났었는데 이 TV를 보던 중에 한 아이가 밥 먹는 장면을 보다가 나도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단체 급식으로 식판에 주는 밥이 아니라 따뜻한 집밥을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신혜라 씨가 무엇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양에 임했다고 해요. 과거 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의 수보다 많은 아이를 입양하는 게 좋다라는 글귀를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다른 집을 보면 자매들이 크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부러웠다고 해요. 뭐 알콩달콩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함께 크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입양까지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05년 12월에 생후 1개월 된 예은 양을 입양을 했고 2008년 1월에는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여자아이를 입양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거의 입양된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부모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입양된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모르게 키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신혜라, 차인표 씨 부부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맞습니다. 딸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도 네. 없는데 더욱더 어렸을 때부터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줬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일부러. 공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그 사건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기쁜 거잖아요. 지금 사진 나오는데 3명이 닮았다, 그죠? 네, 신기하게도. 오묘하게 닮았어요. 두 딸도 되게 닮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네네. 입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뭐 고모, 이모 이런 단어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때문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 친구들한테도 이 입양 사실을 공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양이 잘못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이 그 친구들의 반응은 신기하다. 아 진짜? 뭐 이런 반응이었고 다행히 그 부정적인 반응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사실은 이제 입양은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사실은 맞아요.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편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 부모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신혜라 씨가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딸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낳아준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입양이라는 게 사실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고 지켜진 아이라고 끊임없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또 입양이 뭐 선행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가족, 이 가족의 다른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또 아이들끼리의 사이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장남이 굉장히 장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동생, 여동생 2명을 아주 알뜰살뜰 챙기고 있다고 하고요. 네. 딸들 역시 오빠한테 굉장히 애교를 부리면서 또 좋은 동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아무쪼록 이 모범적인 가정을 통해서 입양이라는 문화가 조금은 더 친근하게 그렇죠.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이 차인표 씨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인데 딸들 앞에서는 그렇게 둘도 없는 딸바보라고요. 사실 방송에서 딸들 앞에서 근엄하게 있다. 이건 방송 내용이 아니겠죠. 그야말로 딸바보라고 해요. 이 차인표 씨가 진짜 딸들을 좋아하고 애교쟁이로 그 딸들 앞에서는 변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큰딸이 중학생이 됐거든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재밌게 잘 놀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아빠랑 잘 안 놀아준다고 차인표 씨가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한 방송을 통해서 예은아, 이게 첫째 이름인데요. 아빠랑 놀아줄 거지? 사랑해라는 그런 영상 편지를 또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굉장히 살갑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집이 공개가 됐는데 세 자녀들이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가 곳곳에 또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지 입 밖에 내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바로 맞아요. 사랑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라고 해요. 네, 표현은 정말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두 차인표, 신혜라 씨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미국에 있다면서요. 미국 그 LA 인근의 얼바인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년 전부터 이제 놀러 갔다가 신혜라 씨는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참 공부를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뭐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까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심리학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못해서 공부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 영어하면 또 잘 늘지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들의 입양, 위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땅히 가족의 사랑을 누려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신혜라 씨가 공부하는데 이제 남편 차인표 씨의 지지도 아주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경제적인 여건도 돼야 되고. 사실. 그렇죠. 사실 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차인표 씨가 평소에 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신혜라 씨를 정신적 지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또 차인표 씨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보기 좋은 가정, 모험적인 가정입니다. 기분이 흐뭇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수근에게 1억 빌려준 스타입니다. 이승훈 씨에게 저는 빌려준 적이 없는데. 네, 무려 1억이라는 큰 돈인데요. 돈은 정말로 큰 돈이죠. 네네. 그 주인공은요, 바로 전현무 씨. 전현무 씨가 1억을 이수근 씨에게 빌려줬습니다. 예. 이자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이슈가 안 됐겠죠. 그렇죠. 이자 없이 예. 그냥 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원래부터 두 분이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까요, 두 사람이 사실 그 K본부 시절 때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수근 씨는 뭐 당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하는데 이런 스포츠 부분에서 전현무 씨는 전혀 크게 관심이 접점이 없거든요. 없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적인 만남이 잦았던 것은 아닌데 이 K본부 시절부터 이수근 씨는 전현무 씨에게 회사에 묶여 있을 사람이 아니다. 굉장한 예능감을 갖고 있다라면서 프리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옆에서 좀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부추긴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전현무 씨 역시 이수근 씨를 보면서 그 예능감, 개그감을 굉장히 존중했다고 해요. 좋아하면서 그렇게 친해졌고 결국 나중에 프리 선언을 하게 되면서 또 같은 회사에 지금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 이수근 씨 매니저였던 분이 지금 전현무 씨 매니저하고 있고 뭐 이런 접점들이 있고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가까워지면서 방송을 통해서는 조금 MSG가 쳐진 것 같은데요. 전현무 씨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속사를 통해서 이수근 씨의 계좌번호를 알아서 그렇게 이렇게 몰래 돈을 넣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수근 씨가 그 도박 혐의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었잖아요. 맞아요. 그 힘들었던 시기에 이 전현무 씨가 도움을 준 건데 그 이수근 씨가 다시 방송에 복귀를 할 때 여러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근 씨 스스로도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전현무 씨가 이제 방송계에서 단단하게 입지를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굉장히 베테랑 개그맨이고 네. 요즘 내가 지켜보고 있는 신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수근 네. 씨의 어떤 방송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수근 씨에게는 굉장한 힘이 됐겠죠.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위축돼 있을 그렇죠. 시기인데 거기에 이제 힘을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전현무 씨가 이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의외로 전현무 씨의 이미지가 왠지 좀 깐깐할 것 같고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본에도 의외로 미담이 많다고요? 이렇게 뭔가 써있네요. 알뜰살뜰한 네. 이미지가 좀 전현무 씨가 있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미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지금 많이 도움을 얻은 스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예전에 대학생 시절 때 전현무 씨의 절친한 친구가 실종됐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현무 씨가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정말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네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실종된 친구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도 아프신 상황이어서 전현무 씨가 새벽에 찾아가서 친구의 신원도 확인하고 장례 절차도 모두 밟아서 무사히 치러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미담이라기보다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현무 씨 매니저가 대표적인데 형이 너무 그 돈만 밝히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 싫다. 정말 이 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해주는 말이 진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네. 매니저면은 진짜 가족보다도 더 그럼요. 오래 붙어 있는 예. 존재이기 가까운 때문에 사이죠. 누구나 그 사람의 성향을 잘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전현무 씨 하면 연인 한혜진 씨 얘기를 또 짚고 넘어가야 요즘 뭐 되는데 실과 두 분, 바늘이니까. 네, 잘 그러니까요. 만나고 계시죠?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 자기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자친구한테도 미담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애정 표현하는 건 물론이고요. 한번 한혜진 씨가 그 본가가 지방에 있는데 네. 한번 방송국에 찾아가 보니까 전현무 씨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도 때마다 보내기도 하고 또 그 먼 곳에 한혜진 씨를 직접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네, 이런 네, 네. 것들을 또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샘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네요. 방송에서 이 공개 연인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네. 애정이 있다는 것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고발도 하잖아요. 한혜진 씨하고 이제 뭐 툭탁거리고 싸움을 하고 나서는 한혜진 씨가 그렇게 전현무 씨 이 개그에 이렇게 리액션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또 고발하기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둘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좋은 또 커플들 얘기까지 오늘은 굉장히 밝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네요.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opping.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김현웅의 굿모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4분입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뷰티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체인지미 시간인데요. 오늘 도움을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장미화 씨,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 원장님, 뷰티 전문가 이민아 선생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 주간이 끝났습니다. 사실 뭐 목금을 일을 했지만 네네. 느낌상으로 일주일 내내 추석이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 정도로 길었어요.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날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추석 때. 어머, 저도 이렇게 가리게 되네요. 아, 내가 먹은 거 보여요? 안 봤는데도 어떻게 워낙 이렇게 잘 장미아 알아요? 씨는 만드시면서 드시지 않았을까요? 아, 뭐 만들면서도 먹고 쉬면서도 먹고 네, 난 네, 안 네. 먹을래 그래놓고 딴 사람들 먹는 거 보다가 나도 좀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면서 또 그래. 먹고. 근데 또 맞아요. 기분이 들떠 있고 그럼요. 먹을 수밖에 없는 기간이에요. 네, 그리고 또 눈앞에 보이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이때다 싶어서 저도 네, 송편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네, 네. 칼로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나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네. 네.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먹었을까? 막 후회하고 자책하고 네, 막 이런 주간이잖아요. 맞아요. 고난 주간이죠. 맞아요, 맞아요. 엉덩이도 뭔가 좀 빵빵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예. 배도 좀 더 나온 것 같고. 예, 예. 근데 그나저나 나이가 드니까 자꾸 배가 나오고요. 제가 운동을 해봐도 운동을 하면 배가 빠져야 되는데 얼굴만 빠지고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원하는 곳은 찌지 않고 맞아요. 원하지 않는 곳만 찌는 그런 우리들의 안타까움. 이거 오늘 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민아 뷰티 전문가께서 특별히요, 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뱃살을 빼는 마사지법을 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예, 끝까지 예.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분만 나오면은 네. 어디를 주물러 줄까 이런 약간 기대감이 있어요. 그죠? 예, 오늘은 오늘도 특별한 도구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많이 먹으면 윗배가 좀 많이 순간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저 실제로 윗배가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막 호흡이 힘들다 싶을 정도로 참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 장미아 씨는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가 역시 저는 뭐 영어로 얘기하자면 올인데요. 네. 목욕탕 얘기하시니까 네. 여자들은 목욕탕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잘못하면 질식사로 가요. 왜 갑자기 있다가 배 집어넣으려고. 호흡을 참고. 예, 예. 약간 너무 창피해서. 예, 특히 예. 이게 저 출산하고 나면 여자들은 이 뱃살 정말 고민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부위별 원인에 따른 뱃살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네. 번째로. 부위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자, 먼저 볼록한 윗배, 저 같은 경우죠. 예. 자,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윗배가 그러네요. 제가 무식하다는 얘기 듣는 이유가 있네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네. 네, 사실 많이 먹는 것 자체보다는요, 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칼로리가 높다는 개념은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잘 안 드시다가 불규칙적으로 안 먹다가 확 많이 먹고 안 먹다가 많이 먹으면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위가 팽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가 팽창됐다가 줄어들었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딱 윗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본 스파이크 씨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분은 고기 드시면 고기 네. 좋아하는 분 위가 10m까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위가 합니다. 위대한 장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네네. 들었어요. 제가.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러면은 윗배가 많이 나오면 네. 폭식에 의한 거면 이 속도 좋진 않겠어요. 이 안도? 맞아요. 네, 이게 전형적으로 윗배랑 잘못된 식습관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윗배 나온 분들을 잘 보면 내장 비만이 내장 지방이 많은 내장 지방형 비만이랑 연관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군요. 제가 그러니까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네요. 그럴 수 있죠. 내장 지방이 많으실 수 있는 네. 위험 인자가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민아 쌤, 네. 윗배는 어떻게 빼면 될까요?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윗배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네. 폭식과 또 과식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심플한데 가장 어려운 말은 거죠. 쉬운데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고열량, 칼로리가 높은 네. 식단 위주로 드셨던 분들은요, 네. 생선이라든가 채소 등 이제 네. 고단백 저지방으로 식단을 바꿔주시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뱃살에 가장 치명적인 술이죠? 과음. 우리 알기는 김효동 제가 아나운서가 잘 알아요. 좋아하시는 아하. 술, 과음을 줄이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머리로 아는 것보다 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렇죠. 맞아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확실히 배가 나오긴 나오는 게 맞군요. 또 안주 그렇죠? 드시잖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처진 아랫배. 아우. 그러니까 윗배는 이제 잘못된 식습관, 네. 과식이나 폭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처진 아랫배는 뭘까요? 짜잔. 나이살과 변비.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뱃살이 좀 처지는 게 맞긴 맞나 봐요. 네, 맞아요. 오. 네, 맞아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네. 갈수록
뱃살에 좀 많이 집중이 쟤는 또 왜 저러나? 정말. 여기서 가장 어린 사람인 것 같은데.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질식할 것 같아요. 근데 호흡을 하고 있네. 네, 여자분들은 피해갈 수는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게 여자분들이 아랫배가 나오는 게 내 네. 식습관하고는 상관없이 호르몬의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영향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아랫배에 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사실 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또 출산을 하시니까 네. 출산하고 나면 또 늘어지는 것도 있고 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지방이면 괜찮은데 네. 이게 셀룰라이트로 변성이 되면 이게 진짜 안 빠지거든요. 그럼 저는 셀룰라이트가 지방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냥 지방하고 셀룰라이트하고 좀 다른 거예요? 네, 셀룰라이트는 그냥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살을 떠나서 네. 변성된 지방이라고 볼 수 아, 있는데 그래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나 배 같은 데를 확 잡았을 때 맞아, 맞아. 이게 매끈하지가 않고 굉장히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한 경우가 맞아요. 많이 네. 있거든요. 볼록볼록 올라오는 네, 게 있죠. 이거는 그냥 지방이 아니라 변성된 지방이라서 이 안에 보면 만성 염증이 동반돼 있고요. 부종도 동반돼 있고 이제 섬유화라 그래서 딱딱해지는 현상이 동반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반적인 다이어트에 의해서는 사실은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이살은 뭐 이해해요. 네. 나이가 네. 들어가니까. 네, 네. 그래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위안이 될까 싶기도 한데 변비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숙변 제거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사실은 그럼 또쏙 배가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네. 변비로 나온 배살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맞아요. 이게 만성 변비가 되면요. 네. 실제로 정말 아랫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숙변이 한 번 딱 제거됐다고 해서 복부에 살이 싹 빠진다면 좋겠지만 네.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변비가 개선이 되면 배가 훨씬 더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뭔가 이런 변비 완화시킬 수 있는 장 마사지를 해준다라든가 아. 좀 이게 스트레칭 또 이러한 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게 되면 네. 굉장히 또 변비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라든가 과일을 많이 드시고 네. 요구르트 같은 이런 유제품류를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가 희망적이네요. 건강검진할 때 순간적으로 관장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몸무게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일시적이잖아요. 금방 네. 또 끝나고 나서 먹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이 튜브형 옆구리예요. 아, 이거 진짜 나이 들어 보여요. 궁금해져. 네. 아. 처녀들에겐 잘 볼 수 없는 튜브형 옆구리. 자, 요거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슬퍼지는. 네. 따단. 혈액순환이에요? 네. 그래요? 네, 의외죠. 이게 그러네요. 보통 이제 옆구리 튜브 넣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별명이 뭔지 아시죠? 러브핸들이라고 네, 러브핸들. 하면은 딱 여기 잡히는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거는 물론 출산도 영향이 있어서 아까 장미아 씨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결혼한 분들한테서 더 잘 보이긴 하는데 네. 중요한 건 혈액순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세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직장인들 중에 한 고정된 자세로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전형적으로 옆구리 쪽에 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진짜 네.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마지막까지 안 빠지는 데가 옆구리예요. 그 맞아요. 그건 여기는 그래요. 꼭 남아있더라고요. 네. 정말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부위.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이런 자세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가 좋지 않으면 더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배둘레임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악순환인데요. 특히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다리 꼬고 앉으시는 거. 그리고 턱 꿰고 앉으시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계속 체액이 저류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더 살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방이랑 엉켜서 진짜 안 빠지는 살이 돼버립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이 자세를, 네, 진짜 잘하셔야 대부분 돼요. 다 다리를 꼬시잖아요. 네, 네, 그게 앉자마자 습관적으로 다리 다리를 꼬죠. 근데 그게 뭐 당연히 척추 건강에도 안 좋지만 네. 살 안 빠지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 그렇다면 이 옆구리살을 운동으로 뺄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일단 첫 번째는 자세. 자세. 그러니까 다리를 꼬는 게 하지 말아라 해도 이게 버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옆구리살을 그렇죠. 빼고 싶다면 네. 무조건 다리 꼬는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다리를 꼬는 대신에 손가락을 꼬고 있어. 네. 뭐라도 꼬아야 뭐라도 돼요. 하러 꼬아야 된다고. 차라리 손가락을 손가락을 꼬시는 살을 거로. 꼬고. 그러다 삶이 꼬여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옆구리살을 빼고 네. 싶다고 해서 네. 굉장히
굉장히 또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뭔가 무리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스트레칭이라든가 유산소 운동, 에어로빅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요가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해주는 게 오히려 옆구리 살 빼는 데는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유산소 운동이 최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윗배, 아랫배, 옆구리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께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위마다 다 똑같은 이유로 찌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한 관리,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게 됐네요. 자,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사실은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저 이민아 원장님 나오신 김에 특별한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뱃살도 좀 관리하고 조금 체형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시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이 복부가 늘 장이 정체가 되면 변비도 심해지고 복부 살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맥주잔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작은 뭔가 이런 밥그릇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마사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것이 어떤 좀 이렇게 약간 슬림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사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복부를 마사지하는 순간 배가 엄청 꾸룩꾸룩 소리 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민망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칼로리를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이제 가끔 여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손발만 찬 게 아니라 배도 차가워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마사지를 함으로써 따뜻해지고 이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쌓여있던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쌓이지 않게 해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인체의 신비 아닙니까? 너무나 차가우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덮는 거죠. 맞습니다. 가끔 보면 똑똑해. 가끔씩 느껴요. 인체는 똑똑한데, 근데 그게 이제 잘못 인식을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그러면서 술은 못 끊고 지금 그런 거죠. 알기는 참 많이 알아요, 제가. 자, 그러면은 직접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 좀 배워보죠. 참한 도구일 줄 알았는데 맥주컵과 잔, 뭐 집에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따라해보실 수 있어요. 과연 이거 갖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옷 위에다 하지만요. 집에 계실 때는 맨살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겠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손만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본인 배에다가 올려만 놔도요. 배가 금방 따뜻해집니다. 이 온도로 인해서. 자, 제일 먼저 좋은 게 장 운동에 있어서 복식호흡을 하도록 할게요. 복식호흡. 그냥 흉식호흡이 아니라 배가 불룩 튀어나오도록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딱 본인의 배를 만졌을 때 이렇게 복부가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는 것이 보여야 되고 느껴져야 돼요. 쑥 내려가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실게요. 복부를 배가 뚝뚝 튀어났다가 내려갔다. 자, 이렇게 복식호흡을 해주시면 장 운동이 많이 돼요. 일단 누워서 복식호흡을 해라. 그럼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손을 딱 겹쳐서 자, 이렇게 나선형 방향으로 배꼽 주위를 동글동글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마사지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누워서 하시기 굉장히 쉬운 테크닉. 본인이 할 수 있겠네요. 저도 지금 옆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한번 컵 하나만 줘보시겠어요? 이거 유리컵 드릴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자, 왠지 이 컵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도구를 사십시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망설여질 텐데. 집에 다 가지고 계시는 잔, 이런 그립감이 좋은 잔을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잡기 쉬운 잔이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압을 좀 줘서요. 아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손으로 마사지를 하다 보면 손가락이 좀 아프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압을 줘서 동글동글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좀 딱딱하게 뭉친 부위가 있고 아픈 부위가 있는데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 부드럽게. 이게 지금 스냅이 언뜻 보면은 우리 그 키 이렇게 옛날에 그 해가지고 쭉정이 없애잖아요. 약간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게 스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적 사람이야. 근데 굉장히 아니, 뭘 예를 들어야 되는데 뭐 생각이 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스냅을 이용하잖아요. 손목 스냅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아랫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밑에까지 못 가는 거지만 내가 스스로 할 때는 이 아랫배까지 거기까지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게 포인트네. 그리고 이 명치 그다음에는 이제 하복부 독소 배출을 도와줄 수 있는 마사지를 알려드릴 건데 명치 딱 이 갈비뼈 사이
여기서부터 이제 배꼽 주변을 다이아몬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약간 압을 줘서 다이아몬드 모양.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다시 한번 명치에서 배꼽 주변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자, 쉽죠? 나 옆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해주셔도요. 굉장히 복부 순환이 잘 되면서 망치. 장미아 씨 지금 하시면 돼요. 잡았어요. 네. 아니 제가 지금 했더니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리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갔다가 다시 사선으로 내려주고. 마른 모형대로. 마른 이렇게 했더니 지금 약간 뱃살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몇 번만 했는데도. 예, 지금 제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아무래도 듯한 이렇게 느낌이. 쓸어 내리니까 뭔가가 좀 이렇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여태 배를 쓸어 내릴 거 가슴만 쓸어 내리며 살았어. 그러니까 좀 세상에. 꾸준히 이렇게 그냥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시지만 의외로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딱 투자를 하셔도 와 변비가 좋아졌어 그리고 복부가 너무 가벼워졌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굉장히 시원한데요?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복식 호흡을 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컵을 손으로. 이용해서 둥글둥글하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른 모형태로 사선으로 갔다가 밑쪽으로 쓸어 내려라.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또 하나가 이제 셀룰라이트 얘기를 했잖아요. 셀룰라이트 제거할 수 있는 마사지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셀룰라이트는요 말씀하셨듯이 지방보다 더 빼기 힘든 살이에요. 그래서 뺄 수는 있나요? 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통증을 동반한 마사지. 그래서 이제 스킨 롤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옷 위이기 때문에 자세는 보이지 않지만 맨살 위를 스킨 롤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살을 꼬집어줘야 돼요. 말듯이 올려줘야 되는데 딱 옆구리부터 이쪽을 딱 잡고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약간 비트는 느낌인 거죠? 좀 그죠? 아프실 거예요. 조금 더 강한 압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아파야 셀룰라이트가 분해가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본인은 스스로 못 하겠는데요. 본인이 하잖아요. 그럼 안 아픈 정도로만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남이 해줘야 되겠다. 좀. 셀룰라이트 마사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혼자 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남편이나 남편이. 서로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남편한테 이것까지 들이대겠어. 해주시고 또 반대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옆구리 이제 이 배꼽 방향으로 이렇게 꼬집어 주시 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복식 호흡 하셨는데 다시 한번 배꼽 주변으로 한번 제가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배가 훅 올라오게 올라서 빼주고 다시 한번 한 다음에 호흡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흔들어 주신 다음에 아파. 빼주시고 지금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다시 모델도 한번 고통스러워하시네. 내가 아파.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빼주시고 이렇게만 해주셔도요. 정말 셀룰라이트가 말랑말랑해지면서 효과적으로 빠집니다. 아니 근데 시원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것보다 사실 뭐 바디 로션이나 오일이나 이런 거 좀 바르고 이렇게 맨살에 해주면 훨씬 좋겠죠. 오, 아파. 모델분 아파요? 말도 못 하겠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배 쪽에도 셀룰라이트가 생기지만 아까 보니까 허벅지에도 많이 생겨요. 그럼 거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허벅지도 딱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스킨 롤링 마사지법을 해주시면 셀룰라이트 분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목욕탕에 가시면 막 꼬집고 하시잖아요. 그게 과연 뱃살이 빠질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여성분들끼리 얘기할 때도 서로 좀 얄미우면 기왕이면 살 빠지게 좀 꼬집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살이 있는 부위를. 그러니까 그 부위를 오히려. 근데 정 힘들면 저는 아까 이 컵으로 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꼬집는 건 좀 아프니까 요거는 좀 부드럽게 하면서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뱃살을 빼기도 하고 그다음에 셀룰라이트를 없애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주 원장님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네, 오늘 포인트는 이제 뱃살이 단순한 지방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셀룰라이트로 변성된 지방은 그냥 일반적인 지방을 넘어서서 거기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산물이라든지 노폐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굶어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드셨다면 건강하게 마사지 하시고 운동하셔서 셀룰라이트 제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룰라이트 제거한 후에 피부 탄력이 또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한 식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민아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네. 이렇게 꾸준히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요. 노폐물 배출뿐만 아니라 또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5분씩만 부지런히 이렇게 셀프로 마사지를 해주시면요. 무엇보다 사이즈가 변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팩을 해도 15분, 20분 하라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5분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하루에 여성 입장에서 5분 투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세안하는데도 어떤 연예인들은 30분씩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분 정도 투자를 하신다면 며칠 정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복부는요. 한 3일 정도만 꾸준히 마사지를 해줘도요. 뭔가 배변 활동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와 화장실을 가게 됐어라고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기 전에 취침 전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화장실을 잘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렇게 5분 복부 마사지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명절 때 불운한 몸 한탄만 하지 마시고 특히 뱃살 관리를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1년에 진료비로 426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꾸준한 수입이 없는 노인, 어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한 실버라이프를 위한 노인 의료비 관리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노인 의료 복지제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게요.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 즉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나이가 들면은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틀니나 임플란트는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뭐 지난 9월 기준으로 이미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본인 부담률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부담이 우리 어르신들 덜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임플란트 틀니 중에서도요. 가령 이제 뭐 틀니 같은 경우에 보는 일종 수급권자라고 있거든요. 좀 더 힘들 분들에 관해서는 5%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희귀 난치 환자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본인 부담률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0% 중에서도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 5만 원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일종 수급권자의 틀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퍼센트로만 들으니까 사실 좀 와닿지 않는데 금액으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 요즘에 한 100만 원, 105만 원 정도가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할 때는 본인이 다 105만 원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약 30만 원 정도를 부담하시면 되니까 한 33만 원 이런저런 치료비 합쳐서 한 40만 원 정도면 틀니를 장만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자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보면 평균 개당 110만 원이라고 하니까 평생 2개에 한해서는 한 개당 30% 곱하면 30만 원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동안에 막 이가 아팠는데도 치료비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 자체가 좀 좋아져서 전반적인 공급 가격도 좀 떨어졌고 본인 부담도 더 내려갔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담이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는 임플란트 하면 하나에 몇백씩 했잖아요. 300만 원, 400만 원 했던 시절도 있었죠. 다행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떻게 하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예, 아마도 다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치과에 가보시면은 임플란트 하셔야 되겠군요 하고 65세 이상 대상자가 난다면 이제 신청서를 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시청에 가서 제출을 하시면 그게 자동으로 또 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술을 받으신다면 이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임플란트는 2개에 한해서 개당 거의 30만 원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요. 네, 뭐 아주 일단은 편해졌죠. 혜택은 있는데 복잡하면 또 어르신들 하기 불편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병원 이용할 때 뭐 어르신들 외래 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원하는 경우를 보면 뭐 연간 평균을 뭐 2.8일, 3일이지만 외래는 뭐 18일, 19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국에서는 이 외래, 그러니까 즉 뭐 입원하는 게 아니라 가서 통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이용하는 비용도 크게 낮춰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사항을 보시면요. 외래 진료, 그다음에 약국을 이용했을 때 본인 부담 비용을 이제 크게 낮춘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낮아질지 궁금합니다. 최대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니 기존에도 주지 않았어 이렇게 얼핏 생각이 들 텐데요. 맞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30%를 뒀는데 이제는 이 뭐 외래 진료라든가 약국의 비용이 적었을 때는 더 부담을 줄인다라고 해서요. 금액대별로 이 할인폭이 좀 본인 부담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가령 본인 부담률, 그 진료비라든가 약국 부담이 1,500원에서 2,000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500원,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이 나왔다, 병원 부담이. 그러면 어르신들은 갈 때는 1,500원만 내시면 돼요. 기존에는 저게 다 30%였거든요.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근데 이제 또 이제 왜 약국에 갔어요? 약 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한 22,000원 나왔다. 이때는 20%, 그러니까 4,400원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25,000원이 훌쩍 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30%를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구간별로 부담률이 달라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를 뜯기 전에 일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이런 질병 때문에, 이런 병원부 때문에 가장 고민한다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는 나이 들면 딴 건 모르겠습니다만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지. 맞아요. 그때도 우리 여기서 살펴봤어요. 똑같은 얘기를 치매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뭘까요? 아무래도 긴병의 효자 없다고 장기 요양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혜정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래서 당국도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뭐 치매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이제 긴 병이 됐을 때 요양을 해야 되는데 참 그 요양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요양을 할 때 이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그런 보험이고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노인성 질환 같은 거에 걸렸을 때는 이 요양에 대해서 이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이제 사회보험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것들을 이제 크게 확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경감 대상과 경감률이 어느 정도나 확대가 된 거죠? 네, 일단 대상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해서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낼 때 뭐 중간 수준까지는 무조건 다 대상이 넓어졌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웬만한 가정은 다 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할인 폭이 아주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저기 이제 본인 부담 비율 할인율이 이제 크게 확대된 겁니다. 가령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저게 뭐냐면 건강보험을 납부할 때 가령 맨 밑에 50%에서 100%는 좀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 비율이 이제 기존의 한 20% 수준으로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한 0에서 25%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20%에서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 60%니까 절반도 안 되는 정도에 이제 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장기 요양보험의 본인 부담 비율이 이제 크게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실제 비용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건데요. 현재 가장 좋은 이 장기 요양 시설을 이용했을 때 보면 한 월 198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꽤 많이 드네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한 20% 수준으로 일단 낼 수가 있어요.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를 내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앞서 말한 것처럼 좀 건강보험료를 덜 내시는 분들, 즉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할인폭이 더 커졌잖아요. 커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0에서 5% 정도 되는 분들은 여기에서 더 할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4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 60%를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낼 돈은 한 40%? 그러니까 한 17만 원, 18만 원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25%에서 50% 해당하는 구간, 어느 정도 좀 되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 중에 다 내지 않습니다. 한 23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요양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셨겠지만은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런 경우는 정말 혜택이 꽤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랜 기간 동안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혜택이 꽤 크겠다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자,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노인 의료 복지제도 3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인데도 잘 모르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활용 못하는 이용을 굉장히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아까 전에도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질병이 하나가 있죠. 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1순위도 암이잖아요. 네, 1순위도 암이고 사망 원인 뭐 1위도 암인데 암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 암 검진 사업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이 혜택을 많이 이용을 하고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5대 암에 대해서 정부가 검진, 적어도 검사에 있어서는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암검진사원의 조기진단 이거를 검진하는 율이요. 50%도 반도 안 돼요? 네,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암 검진 받는 거는 공짜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공짜일 수도 있고 거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아예 검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네요. 실제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 이하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이 뭐 1에서 100까지 있다면 좀 덜 내는 50% 이하는 정부가 지정하는 이 암, 그 주기별로 따라서 본인이 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0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용을 안 하시는 거고. 혹시 대상자가 노인들만 아닙니다. 전 국민이 그 일정한 나이가 되는 거예요. 40대, 50대 일정 나이가 되고 더 중요한 건 그러면은 나는 좀 어느 정도 사는데 국가 혜택을 못 이용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50% 이상 되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꽤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도 본인 부담이 한 10% 정도만 내면 이 국가가 제공하는 암 조기 검진 이 사업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너무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대상자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어떤 암이냐, 주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짝수의 태생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이라든가 간암, 약간 저 암에 따라서 검진 주기와 검진 대상이 다른데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부터가 바로 들어가고요. 2년마다 그것도 또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간암은 6개월 단, 이제 적어도 고위험군에서 그렇고 대장암도 50세 이상이 되셨다면은 1년. 아까 말한 그 18년이면 짝수에, 19년이면 홀수에 한해서 1년마다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짝수회니까 올해는 공짜로 국가에서 해주는 거 받고 내년에는 1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제가 병원 가서 받고 그다음에 또 공짜로 받고 이런 식으로 위암은 지금 받을 수가 있죠. 위암은 딱 맞네, 2년씩. 그렇죠. 위암은 정확히 지금 가면은 김효동 앵커는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아무 곳이나 다 가요? 일단은 가까운 검진기관을 쭉 보면은 받으실 때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예약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가실 때 이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팁을 또 알려드리면은 이게 1년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현호 앵커가 2019년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헐레벌떡 가서 하면 안 해주죠. 2018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거의 쉽게 말해 미어 터집니다. 이걸 받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뤘다가 이제 넘기면 안 돼요. 넘어가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10월 정도에는 좀 예약을 하시고 받으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그렇죠. 한 3, 4월에 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암 조기 검진도 중요하지만 치료도 무엇보다 문제일 텐데 노인들에게는 더 버거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조기 검진을 했습니다. 뭐 어떤 식의 검진을 해서 암이 판명이 확실하게 난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 이 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큽니다. 암 지원에 대한 대상, 뭐 폭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 암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 지원 한도도 최대 200만 원까지도 이제 관련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치료비에서도 본인 분담률을 상당히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암 치료비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상당 부분 수준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이 발견됐어요.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면은 또
뭔가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암이 확정이 되면 병원에서 아마 원무과를 가시면은 이러한 서류를 떼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령 뭐 건강보험료 납부료라든가 통장 사본이라든가 의료급여 수급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암 관련 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암 치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암 보험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요양병원비 지원은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암 보험의 역사를 살짝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진단 비용이라고 해서 암이 걸렸다라는 거 뭐 확인이 돼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진단비가 줬었는데 이제 그게 많이 축소가 됐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이 요양비에 관해서 많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암 때문에 요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과연 많죠.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보험제도로 사적보험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민간보험사들은 이것은 직접 치료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암에 걸려서 암 때문에 요양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안 되겠다. 교통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약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요양도 직접 치료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을 통해서 암에 걸려서 요양을 받았다 할 때는 이제 암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은 그걸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바뀐 약관이고 새로운 상품이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예 특약을 통해서 암 때문에 요양을 했다라고 할 땐 지원을 한다라는 이 특약을 통해서 아예 확실하게 가입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추천해 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값, 특히 서울 집값 뭐 날로 오른다 하는데 9.13 대책 이후에 확연히 잡힌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집값 전망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현재 부동산 상황 어떤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 주공 5단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에 시세보다 5천만 원 싼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수 문의는 뜸합니다. 뭐 실거 계약서스다가 28억 5천에 판다고 하는데 다들 기다려보자. 더 내릴 거야. 마포에서 가장 비싼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한때 호가가 16억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억 원 가까이 떨어진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대출 규제와 과세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사가 많은 10월이 지나봐야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상승세에는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관망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이번 이사철이 끝날 때까지. 정부 대책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3기 신도시 등 30만 호 공급 대책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의 굿모닝 10월의 첫째 날이자 국군의 날.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